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아이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둘째 딸 낳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넌 좋겠다. 딸이 둘이나 있어서. 요즘엔 딸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 낳으셨고 그중 둘째가 제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이 속 썩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댁은 아주 평범하고 가족 간의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저 어머니 딴엔 친구분들이 딸 자랑하는 게 마냥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성격도 능력도 아주 무난한 사람이죠. 저도 역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살면서 한동안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아 아이들 학교 간 사이 저도 간간히 알바하면서 집 대출금 갚고 가끔 외식하고 사는 정도였죠.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모두 건강하면 그만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련이라는 게 저희 집만 피해가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아슬아슬했거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얼마나 버틸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그래도 퇴직금은 나온다니 다행이다. 남편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나마 회사 대표가 개인 재산까지 처분하면서 직원들 퇴직금 챙겨준다니 고맙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살 길이 막막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직 후 이틀을 꼬박 잠만 자고 1박 2일 근교로 가족여행 다녀오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력직으로 취직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 될 듯 하다가 막판에 어그러졌어요. 저도 답답했지만 본인이 가장 힘든 걸 알기에 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이래서 기술 배우라는 말이 있나 보다. 운전 면허증 말고 자격증 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동안 헛살았나 봐. 얼마나 살았다고 헛살았다는 말을 해. 지금이라도 기술 배우면 되지. 이제 와서 배우긴 늦었지. 머리도 손도 빠르게 돌아갈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도 해봐.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단 낫잖아. 사실 남편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기 위해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풀 죽어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 툭 던졌던 말인데 나름 제 얘기가 귀에 들어왔나 봐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이런저런 조언을 듣더니 떡하니 학원을 등록하고 오더군요. 어쨌거나 먹고 살 돈은 필요했기에 그 사이 저도 알바를 하긴 했지만 내 식구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됐는데요. 마음 같아선 턱하니 큰 돈 내주고 싶은데 이 2달째 월세가 안 들어와.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보다. 혹시 모르니까 네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친정 부모님 두 분은 아버지 퇴직금으로 사두었던 상가 월세로 사시는데 워낙 자그마한 상가다 보니 월세가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마저도 몇 달째 밀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요. 역시 엄마는 엄마더군요. 이거 네 아버지 모르는 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네 동생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았지?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모아놓은 돈일 텐데 미안해. 이 돈 내가 꼭 갚을게. 네 아버지 모르게 힘들게 모은 돈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거지. 내가 뭐 모피코트 사 입으려고 모아놨겠니? 그리고 기술 배우기로 한 거는 잘한 거야. 뭐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잘 해보라고 해.
저희 큰애가 공부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학원 하나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엄청 미안했는데 엄마 덕에 계속 학원 보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 중학교 때 아빠가 주식에 손댔다가 큰돈 날린 적이 있어서 당시 저희 가족이 거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거든요. 그때 엄마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을 생각을 하니 나도 어금니 꽉 깨물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이 독을 품으면 진짜 무서워진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뭔가에 그렇게 몰입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타일 기능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정말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떡하니 한 번에 붙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땄다고 갑자기 돈을 벌어올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한두 건씩 일 다니며 소소한 돈을 벌어왔지만 저도 남편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다니더니 회사 다닐 때 받아온 월급의 2배나 되는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할걸. 괜히 책상 앞에 앉아 애꿎은 세월 버렸네.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니 몸은 피곤했겠지만 성격도 밝아지더군요. 전에는 아이들과 얘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 툭툭 농담도 던지고 사춘기 큰딸과도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 아빠가 좋았는지 테일러 씨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어요. 아주버님은 오래전부터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돼서 결혼하고도 얼굴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자주 연락도 하고 우애는 좋은 편입니다. 어머니가 딸 타령하실 만도 해. 형제가 자기 둘만 친하고 엄마 아버지한테는 늘 무뚝뚝하잖아. 형제끼리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낫죠. 그렇긴 하지. 나중에 우리 애들도 저렇게 잘 지내야 될 텐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들만 둘을 두셨거든요. 아들 형제 키우는 엄마들은 애들 활동량 따라가느라 어쩔 수 없이 억세진다고 하는데 저희 형님도 그랬습니다. 볼 때마다 늘 피곤해 찌든 모습이었고 애들이 눈앞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할 때면 어찌나 목소리 크게 혼내는지 몸집도 작고 호리호리한 사람임에도 온 사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저와 형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제가 1살 적었고 언제나 맏며느리로서 시댁일에 소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형님은 자기 애들한테 소리칠 때 빼고는 평소 말수도 적은 편이었는데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다랄까? 항상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너는 옷이 없니? 왜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도 보통의 며느리라면 옷 사입을 돈 없어요. 어머님 아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저도 예쁜 옷 입고 다니겠죠. 보기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좀 사주시던가요.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렸을 텐데 형님은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가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건 뻔하잖아요. 진짜 옷 사입을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뚜렷한 신념이겠죠. 솔직히 형님네 사정은 뻔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하는 나이였고 결혼할 때는 빚 없이 장만한 아파트였는데 그 사이 담보대출을 엄청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 저희 딸들이 입던 옷까지 가져가 입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남편이 저에게 큰맘 먹고 조금 비싼 패딩을 사준 적이 있는데요. 나 자격증 준비하는 동안 당신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한 거 미안해서 사주는 거야. 좀 비싼 거니까 곱게 입어. 딸들이 알면 자기들도 사달랄까봐 어느 날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불러내 주더라고요. 며칠 후 그걸 입고 형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어머,
예쁘다. 새로 샀나 봐.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사줬어요. 결혼하고 이런 비싼 선물은 처음 받네요. 그때 형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저 좋겠다, 부럽다 할 줄 알았는데 동서 전에 입던 검정색 롱패딩도 있잖아. 그거 엄청 오래 입었거든요. 여러 번 빨아 입으니까 이젠 따뜻하지도 않아요. 애들도 촌스럽다고 안 입는다길래 그냥 버리려고요. 버리지 말고 나 주면 안 돼? 그걸요? 형님한테는 많이 클 텐데요. 괜찮아. 내가 입을게. 버리지 말고 다음에 꼭 갖다 줘. 아니다. 이따 내가 가지러 갈게. 그때 알았죠. 요즘 엄청 쪼들리나 보다. 진짜 옷 사 입을 돈이 없나 보다. 형님을 처음 봤을 때 같은 여자로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작고 마른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어떤 옷을 입어도 헐렁헐렁해 보이고 발목, 손목 가느다란 형님이 정말 부러웠어요. 게다가 형님네 친정이 나름 사는 편이라 혼수로 해왔다던 집안 살림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던 낡은 옷을 입겠다니 엄청 놀랐습니다. 쟤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예전엔 집에 올 때 1,000원짜리 단팥빵이라도 꼭 사들고 왔는데 요즘엔 늘 빈손이야. 오히려 내가 이것저것 챙겨준다니까. 내 새끼들 먹이는 거니까 퍼주는 거 아깝진 않지만 저러다 휘청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어머니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가게 오픈한 이후로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월세 밀린 적은 없었다는데 그 사이 월세를 3달이나 밀렸다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이라 그동안의 정 때문에 외상으로 갖다 썼던 각종 재료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가게는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주버님이 총각 때부터 영혼을 갈아 넣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맛있는 식당인 건 분명했고 단골 손님도 많았는데 그놈의 불경기는 어떤 맛으로도 못 이기더라고요. 형네, 압류 들어왔다네. 압류? 어디서? 몇 달째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을 못 냈대. 형 알잖아. 어지간해서는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나한테라도 미리 말을 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 아마도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했고 그게 남편 귀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해서 괜찮냐 물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또 자존심 건드는 것 같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국 남의 집 1인 양 보고 있기만 할 순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당시 제 남편이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렇다고 떼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었기에 저 나름대로 아껴서 썼고 되는 대로 친정엄마한테 갖다 쓴 돈을 갚을 생각이어서 적금에 넣어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형네 아파트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대. 대출이자 엄청 밀렸나 봐. 말도 안 돼. 그게 어떤 아파트인데 넘어가. 우리 적금에 넣어둔 돈 있잖아. 그거 형네 좀 빌려주자. 괜찮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시댁에서도 아파트만큼은 지키자 해서 실고모댁에서 돈까지 빌려와 보태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저희 집 살 때 큰돈을 내주시기도 했고 우리 애들 입학하고 졸업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용돈 보내주셨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형네 일이라면 몸이라도 팔 사람이라 적금 깨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때마침 전에 제가 알바하던 곳에서 다시 나와줄 수 없냐며 연락이 오기도 해서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과 시댁의 도움으로 아주버님 댁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형님에게 받은 문자를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우리가 도와줘도 모자란데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됐어.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게. 동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겠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문자 보내는 형님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주버님 워낙 깐깐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인건비 줄이겠다고 형님이 가게에 나가 일하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남이 돼서 가족들 도움받은 게 자존심 상해 그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일할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부부가 늘 돈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아주버님네도 그동안 많이 싸웠을 텐데 식구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1년 후쯤이었어요. 마침 곧 3제 끝나고 대운 시작된다라는 인터넷 사주 글귀처럼 힘겨운 시기를 가까스로 넘긴 아주버님네는 느닷없이 보란듯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기는 있었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아주버님 가게에 들렀다가 엄청 맛있게 식사를 했나 봐요. 그걸 자기 SNS에 올리면서 극찬에 극찬을 했는데 그 후로 손님들이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1시간 웨이팅은 기본이고 그 덕에 주변 가게들 매출까지 좋아질 만큼 유명한 식당이 돼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 딸이 큰아빠네 밥 먹고 싶다길래 데려갔는데 어찌나 대기자가 많은지 결국 먹지도 못하고 아주버님과 인사도 못하고 도로 왔으니까요. 그 덕에 형님의 분위기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낮에 가게 왔었다며? 나한테 미리 말을 하고 오지. 그럼 헛걸음 안 했을 텐데. 손님이 엄청 많던데요? 밥은 못 먹고 왔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요즘 방송국에서도 연락 엄청 와. 맛집 프로그램에 내보내준다고. 정말요? 너무 잘 됐다. 근데 애 아빠가 다 거절하고 있어. TV 나가는 거 영 안 내킨다나? 알잖아, 그 사람 성격. 늘 주눅 들어 있고 주변 눈치만 살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소리가 밝아지고 수다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난 확신이 있었어. 우리 가게 언젠간 대박 날 거라는 거. 힘들어도 꾹 참고 기다리면 결국 이렇게 빚볼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동서도 서방님 너무 잡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줘. 이 집 남자들 근성 무섭다. 뜬금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잡는다고? 생활비 모자라니 아껴 쓰자 했던 적은 있지만 남편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모진 소리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형수님이 그냥 한 소리겠지. 요즘 형네 장사 잘 되니까 그 덕에 기분 업돼서 한 소릴 거야. 그냥 흘려 들어.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내 흉 본 적 있어? 형님이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들은 건 아닐까? 아니래도 그러네. 내가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엄마 혼자 지레 그런 얘기를 했겠어. 영 마음에 걸리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나 잡던가. 그럼 덜 억울하잖아. 형님의 말이 영 거슬리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네 힘들었을 때 저희가 적금 깨서 도와줬던 돈이 2,500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 이름으로 1,500이 입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돈 보냈는데 확인했어? 네, 형님. 확인했어요.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가 더 고맙지. 조만간 나머지 돈도 갚을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여유 있으실 때 주셔도 돼요. 동서도 참, 그 여유가 지금 있으니까 준다는 거잖아. 군소리 말고 줄 때 받아. 확실히 예전에 형님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해줄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탁할게 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군소리 말고 돈 줄 때 받아라. 처음으로 명령조를 사용해 말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백화점으로 저를 급하게 불러내더라고요. 동서, 여기. 네, 형님. 빨리 오라고 하셔서 택시 타고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같이 쇼핑이나 하자고. 혼자 쇼핑하려니까 영 기분이 안 나서. 괜찮지? 그날 형님은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3시간가량을 백화점에서 보냈고 옆에서 대충 계산해 본 바로 380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싸구려 보세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싼 거 10벌 사느니 백화점에서 한 벌 사는 게 더 실속 있다니까. 동서도 하나 골라. 내가 빌린 돈 이자도 못 줬는데 하나 사줄게. 아니에요. 저 옷 많아요. 옷이 많다고 안 사나?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또 살 수도 있지. 맨날 딸들하고 옷 돌려 입지 말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사. 영 안 내키면 애들 옷이라도 고르던지. 솔직히 애들 옷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큰다고 대충 아무거나 입히지 말고 되도록 비싼 거 입혀. 아들도 아닌 딸인데 하루를 입혀도 예쁜 거 입혀야지. 명품 아동복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날 저는 억지로 딸아이들 옷 2벌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끝까지 거절했다가는 마치 나쁜 엄마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오라길래 시댁에 들렀는데요. 이거 봐라. 이거 큰애가 보내줬다. 안마 의자였습니다.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다른 집 가면 다들 있길래 나는 언제 이런 거 가져보나 했는데 드디어 소원 풀었어. 이게 무려 300만 원짜리래. 얼마나 시원한지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다. 너도 온 김에 여기 앉아있다가.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엄청 비싼 옷을 사주고 어머니한테는 안마 의자를 사주고 형님네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어요. 큰애가 너희한테 갖다 쓴 돈도 돌려줬니? 아직 다 갚진 않았지만 반 이상은 돌려주셨어요. 고모네서 빌린 돈은 어제 다 보냈다더라. 고모님 드리라고 과일 바구니도 보냈대. 하여간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결국 이렇게 잘 될 걸. 그때 괜히 마음 졸이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랬네. 어머니 얼굴 역시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제 마음도 좋았지만 안마 의자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형님네가 잘 돼서 질투나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께 비싼 선물 사준 것에 대한 시기심도 아니었어요.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기분이 도통 가시질 않더라고요. 형님네 사정이 좋아지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제 남편 일도 얼추 자리를 잡아 모든 게 평온해졌죠. 그래서 모처럼 아주버님 가게에 모여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요. 시부모님은 빼고 형님네 가족들과 저희 가족만 모이게 됐어요. 오랜만에 본 형님네 2 아들의 분위기도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스마트폰에 태블릿까지 손에 들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 자체도 강남 부잣집 애들처럼 보였어요. 또 모처럼 큰 집 식구들 만나는 자리라서 우리 아이들도 형님이 사주신 옷을 입혀갔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 역시 태가 다르잖아. 애들 옷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가만 보면 어른이랑 똑같다니까. 봐봐. 좋은 거 입히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 게다가 요즘엔 애들끼리도 다 한다.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자기들끼리 먼저 알아봐. 옷도 옷이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큰애가 영어학원 옮기고 싶다는데 거기는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선뜻 보내기가 망설여져요. 형님네는 영어학원 어떤 데 보내요? 우리 애들이야말로 큰일이야. 원어민으로 개인 선생 붙여야 될 판이거든. 왜냐면 내년부터 국제학교 넣어볼까 해서. 국제학교요? 이 근처에는 없잖아요. 나랑 애들만이라도 국제학교 근처에 집어넣어서 이사해야지.
다들 유치원 때부터 보내는데 우린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지. 하기야 돈 많으면 내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어요. 헌데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형님 모습이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애들 학교도 학교지만 내가 그렇게 집 넓혀 이사 가자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극구 싫다고 하네. 지금 우리 집 길 건너에 신축 아파트 말이야. 그게 지금 막 입주 시작했거든. 엊그제 몇 집 둘러보고 왔는데 진짜 잘 해놨더라. 전세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워. 하여간 답답해. 아주버님이 총각 때 분양받은 집이잖아요. 워낙 정이 많이 드셨으니까. 누가 팔자고 했나? 세 주고 넓은 집 가서 살자는 거지. 그나저나 동선에는 대출금 아직 많이 남았나? 그 동네도 신축 아파트 많던데. 이사 갈 생각 없어? 애들 학교도 단지랑 가깝고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서요. 그래도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 살면 좋잖아. 동선에 복도식이지. 복도식은 어쩐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느낌이라 불편해.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아주버님은 다른 손님들 음식 준비 중이고 제 남편은 아직 도착 전이라 저와 형님하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맞다. 동서 동생 조만간 결혼한다며? 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반복하더니 결국 결혼하네요. 이번엔 놓치면 안 되겠는지 덜컥 애부터 가졌어요. 동생이 뭐 한다고 했지? 인테리어 일한다고 했나? 몇 년을 선배 밑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자기 사무실 차렸어요. 딴에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요즘 인테리어 사무실이 너무 많아서 잘 될까 모르겠다. 당장 애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 만만치 않을 텐데. 신혼집은? 투룸 전세 오피스텔 얻었더라고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엔 웬만한 건 다 빌트인 돼 있어서 가전제품도 몇 개 안 산대요. 말이 투룸이지 방은 딸랑 1개인 거잖아.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쯤 되니 계속 형님 얘기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형수님, 가게 문 닫을 시간이니까 그냥 요 앞에 주차할게요. 네, 그러세요. 근데 서방님네는 차 안 바꿔요? 저 차 진짜 오래 탄다. 아직 멀쩡해요. 장고장도 별로 없고. 그래도 남들 눈이 있는데.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장비 싣고 다니려면 저게 편해요. 애들이 아빠 차 타기 싫겠다. 우리 다음 달에 새 차 나오면 애들 데리고 좋은 데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 출고가 어찌나 밀렸는지 주문하고 6개월 만에 받는 거야. 안 그래도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 차가 진짜 잘 나와서 워낙 인기가 많던데. 서방님네 차는 중고로 내놔도 사갈 사람 없겠네. 어쩌면 이게 더 비쌀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팔에 차고 있는 팔찌를 내보이는 형님이었어요. 묵직하면서 반짝이는 금팔찌가 형님을 대신해 저희 부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당장 마음은 편해도 발전이 없더라고. 적당히 욕심도 내야 손에 쥐는 것도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고만고만하게 산다고 애들까지 그렇게 키워야겠어? 다른 집 애들만큼은 못 해준다 해도 경험은 시켜줘야지. 괜히 기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때 남편도 느꼈을 거예요. 형님이 예전하고 다르게 불편한 사람이 됐다는 걸요. 그래서 서둘러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다다음 주 연휴인데 형은 그때도 계속 장사하려나? 모처럼 엄마 아버지 모시고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오면 좋겠는데. 연휴 때 저 사람은 내내 장사할 거고요. 저만 애들이랑 어디 가기로 했어요. 언니네 식구들이랑 3박 5일 베트남에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 가서 오랜만에 비키니 입으려고. 나 요즘 마사지 받으러 다니잖아. 한동안 외모에 신경을 안 썼더니 아주 엉망이 됐더라고.
동선에도 애들 방학하면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요즘 해외여행은 필수야.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돼.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무섭게 변화시킨다는 걸요. 그날 부모님 빼고 저희들끼리 모였던 이유는 어차피 며칠 후 시어머님 생신이라 생신상은 어떻게 차릴까, 선물은 뭐 해드릴까 의논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형님네가 이미 안마의자도 보내드렸고 이번엔 그냥 용돈 드린다길래 생신상은 제가 전담해 차리겠다고 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께 감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집 한 채씩 척척 사주고 싶은데 이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지만 두 아들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그래서 늘 미안해. 그런데 큰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내가 자식 복은 있는 편인가 봐. 늘 무뚝뚝하고 말수 없으신 아버님이 어느 해 명절에 약주를 거하게 드시고 저희 앞에서 해주신 말입니다. 어머니 역시 참 좋은 분이세요. 며느리 둘을 늘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제 앞에서 형님 욕 한 번 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마 형님한테도 그러셨을 거예요. 또 남편이 자격증 준비하고 저 혼자 돈 벌 때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일부러 저희 집에 와서 살림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애들 이제 다 커서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요. 저 일 마치고 와서 충분히 청소 빨래 할 수 있어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일까지 하려면 피곤하잖아. 나야 뭐 남는 게 시간이라 심심해서 오는 거야. 하지만 심심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안 싸더니 큰돈 해주셨다면서? 내가 진짜 너희 볼낯이 없다. 안 싸돈 입장에선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킨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밉겠니?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자격증 공부하는 거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친정엄마 마음은 그게 아닐 거다. 하다 힘들면 안 올 거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진짜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 후 남편이 자격증 시험에 붙었을 때도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이게 다 네 덕이다. 다 네 복이야. 형님이 조금 이상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상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상처가 어머니께도 됐을 텐데 싶어 이번 생신상은 다른 때보다 공을 들였어요. 새우를 좋아하셔서 좋은 새우 사다가 튀김도 했고요. 돼지고기 수육도 직접 삶고 시어머니 친정이 이북이라길래 만두도 조금 빚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시켜서 제일 예쁜 케이크로 사오라고 했죠. 음식 준비가 끝나고 상을 차릴 무렵 형님이 왔습니다. 애들 국제학교 상담 예약해놨다고 조금 늦겠다길래 편하게 일 다 보시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차려놓은 상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이 케이크는 치우자. 그대로 박스에 넣어서 이따 집에 갖고 가. 우리 딸이 할머니 생각해서 정성껏 골라온 케이크인데 마치 못 먹을 음식이라는 듯 취급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파는 이런 케이크는 죄다 싸구려 재료로 만든 거라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어머니 당뇨 있으신데 혈당 치솟게 할 일 있어? 이럴 줄 알고 내가 며칠 전에 저당 케이크 주문해놨거든. 한 입을 먹더라도 좋은 거 먹어야지. 안 그래? 어머니 상에 어떤 걸로 올릴까요? 아무래도 건강에 좋은 게 낫죠? 그래, 며칠 전부터 주문해 놓은 거라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자. 어쨌거나 어머님 건강 염려해서 사온 거니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더라고요. 튀김을 했어? 이거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은데. 어머니 새우 좋아하시잖아요.
생신상인데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밥은 현미 좀 섞지. 그냥 흰밥이네. 늘 현미밥 드시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드러운 흰쌀밥 드시라고요. 흰쌀이 혈당에 제일 안 좋은데. 이건 무슨 나물이야? 공심채요. 전에 베트남 식당 같이 가셨을 때 맛있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딱 봐도 너무 짜 보인다. 짜게 먹으면 안 좋은데. 저희 딸들 보기에도 큰엄마 모습이 이상했던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말고 두 아이 모두 식탁 앞으로 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데 예약해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그랬다. 고급 한정식집 좋은 데 많거든. 그래도 엄마가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데요. 그거야 큰엄마도 당연히 알지. 내 말은 할머니 생신이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동서 대단하다. 이 많은 걸 혼자 다 했다니. 수고 많았어. 그야말로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어요.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닌 어머님 생신이니 그저 조용히 상 차리는 데 열중했는데요.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곧 도착할 거라는 연락을 받고 국을 데우고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제 옆으로 쓱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동서, 이거 받아. 형님도 참, 뭐 이런 걸 주세요. 생신상은 저희가 알아서 차리기로 했잖아요. 돈 많이 안 들었어요. 굳이 안 주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월급 선불로 주는 거야. 네? 월급이라뇨? 내가 애들 학원 챙기고 골프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학부모 모임도 나가야 돼서 집안일 할 시간이 통 없거든. 당분간 우리 집 와서 식모일 좀 해줘. 남한테 맡기느니 동서가 해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동서도 남의 집 일하느니 우리 집 일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 영어학원 비싼 데로 옮겨주고 싶다며. 이 돈이면 충분할걸?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랫사람이고 그날이 시어머님 생신이라고 해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님께 버럭 큰 소리를 쳤으니까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제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가족들이 저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과 아주버님도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작은 애 너 왜 그래? 상 차리는 거 힘들어서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칼에 베이기라도 한 거야? 딸아이가 저를 챙기니 더 서러워졌어요. 그래서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네야, 얘 왜 이러는 거냐? 여태 너랑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나 형님은 시아버지 물음에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럴 법도 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그래? 말을 해봐.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결을 하지. 온 가족이 저를 토닥이자 순간 저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형님이 저보고 식모하래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집안일 하래요. 제 말에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을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주방에서 데리고 나와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리고 멍하니 보고만 있던 아주버님도 뭔가를 눈치챘는지 형님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말이 사실이야? 당신 재수 씨 보고 진짜 식모하라고 했어? 아니, 나는 그냥... 똑바로 말 안 해? 이 봉투는 뭐야? 진짜 재수 씨 일 시키려고 준비한 돈 맞아? 동서 어차피 알바하잖아. 남의 집 일할 바엔 우리 집 해주는 게 나으니까. 당신 미쳤어? 그게 재수 씨한테 할 소리야? 가족한테 할 소리냐고? 아주버님이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던지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목소리 낮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밥부터 먹자. 어? 하지만 모두 밥 먹을 기분은 아니었어요. 기분 좋은 날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려 분위기 망쳐버린 건 저였기에 순간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시아버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네, 너 진짜 작은 애한테 식모해달라고 했냐? 너는 뭐하고 작은 애한테 네 집 일을 시키냐? 신랑이 돈 좀 번다고 요즘 여기저기 돈 쓰러 다니느라 바쁜 것 같던데 너는 밖에 나가 놀고 작은 애더러 집안일 하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동선의 형편이 좀 그래 보여서. 니네 돈 잘 벌고 작은 애 형편 안 좋으면 사심 없이 도와주면 될 걸 굳이 일은 왜 시키냐? 전에 니네 집 경매 넘어간다 어쩐다 했을 때 쟤들이 돈 빌려주면서 너한테 일 시키디? 그냥 조건 없이 빌려줬잖아. 그땐 생각 안 하고 어디 손이동설하고 시건방을 떨어. 시아버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형님이 요즘 이상해졌다는 걸요. 나는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주는 며느리보다 시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아침부터 와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 며느리가 더 예쁘다. 그리고 무엇보다 쟤들 니네 집일 해줄 만큼 힘들지 않아. 작은 애가 친정에서 돈 빌려 쓴 적은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손 벌린 적 없다. 남편은 하루 종일 장사하고 작은 애는 집안일 시키고 그동안 너는 뭐하고 다니려고 한 거야? 남편 가게 조금 잘 된다고 하루아침에 기고만정해져갖고 장사가 천년만년 계속 잘 될 것 같아?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도 처음이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집안 제일 큰 어른인 시아버지 말씀이시니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 네가 아무리 종일 가게에 묶여있다지만 돈만 벌어다 주면 다냐? 네 댁이 뭐하고 다니는지는 신경 안 써? 돈 펑펑 벌어다 주면 가장 노릇 끝이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쟤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 고생한 애를 울려. 생일상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다들 가라. 내 마누라 생일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어서 가. 아버님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니 제 눈물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눈물이 그치길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의 폭풍 오열이 시작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당신이 왜 울어? 엄마 아버지랑 재수 씨한테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뭐가 서러워 우냐고. 아주버님의 다그침에 형님은 더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신나게 돈 자랑하다가 아버님한테 된통 혼난 게 서러워서 우는지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어요. 다 내 죄다. 다 내 잘못이야. 그깟 생일이 뭐라고 며느리들 울음바다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잘못이다. 급기야 아주버님은 형님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울더라도 집에 가서 울어. 얼른 나와. 그러나 형님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른들 싸움 보게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당신 진짜 이럴래? 얼른 안 일어나? 뭘 잘했다고 엄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땡깡이야. 얼른 집에 가자니까. 그런데 그때 형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더라고요. 나는 땡깡 좀 부리면 안 돼? 나는 돈 자랑 좀 하면 안 되냐고. 내가 당할 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작 내가 하니까 못 봐주겠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맨날 참아야 돼? 모두가 어리둥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누구한테 뭘 당했는데? 알고 보면 저도 많이 참았다고요. 그것도 순전히 이 사람 얼굴 봐서 참은 거예요. 형님이 그동안 참아왔던 뭔가를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무 말 못하고 형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도 입 있으면 말해봐. 나는 참아야 되고 동서가 서럽다고 우는 건 괜찮은 거야? 나도 울 줄 알아. 나도 사람이고 서러움 느낄 줄 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가 말해봐라. 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형님의 눈빛이 확 바뀌었거든요. 나 친정에서 언니들한테 온갖 서름 받을 때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형님네 친정은 세 자매고 그중 형님이 막내인데 큰형부는 한의사고 작은 형부는 골프용품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네요. 때문에 언니 둘 다 아쉬움 없이 살고 있어서 친정 모임 있을 때마다 두 언니들이 형님을 앞에 두고 온갖 돈 자랑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형님이 사소하게 투정 부려도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말 말라고 단호하게 말리셨대요. 큰언니가 나한테 옷이 그게 뭐냐고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뿐이야? 작은 언니가 여태 골프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나 무시했을 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정작 내가 골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그딴 거 왜 배우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림이나 잘하라고 했어 안 했어? 형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주버님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린 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결정적으로 아파트 경매 넘어가게 생겨서 엄마가 돈 빌려준다고 했을 때 왜 거절했어?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었으면서 왜 거절했냐고. 당신네 식구들 도움은 받아도 되고 우리 집 돈은 안 돼? 우리 엄마 돈은 나쁜 돈이야? 그 돈 왜 못 받게 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가 도움을 왜 거절했을까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형님네 처가는 여유가 많았고 저희 집이나 시댁은 정말 힘들게 마련해준 돈이었는데 아주버님은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당신 데려다 고생시켜 처가에 얼굴 내미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거기다 돈까지 준다고 넙죽받아?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당신네 집에 갈 때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고. 그래도 어떻게든 자력으로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못난 사위 소리 듣느니 못난 장남 소리 듣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 그랬다고. 쪽팔려도 우리 집 식구들한테 쪽팔린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서름 받는 건 괜찮고 시댁 식구들한테 돈 자랑하는 건 못 보겠다? 그놈의 돈 자랑 나도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서툴렀지만 당신 얄미워서 일부러 발악해 본 거야. 내가 친정에서 받은 서름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신도 좀 느껴보라고. 알았어. 당신 마음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얘기해. 오늘 엄마 생일이야. 시어머니 생일날 꼭 이래야겠어? 형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머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각성한 듯 보였어요. 이제 그만들 해라. 다들 말 많이 하고 소리치느라 허기졌을 텐데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둘째가 힘들게 차려놓은 거 다 식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안 되는 며느리예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고 먼저 가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난 형님은 시부모님께 90도 인사를 한 후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찌나 빠르게 나가버렸던지 차마 그 누구도 잡지 못했죠. 아이 넌 뭐하고 서 있냐? 네 댁 안 따라 나가고. 아버님 말에 아주버님이 급히 따라 나서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은 문 밖을 향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얼른 따라가서 데리고 와. 네 댁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리 다 밥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고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각자 형님이 쏟아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어쩐지 그동안 형님은 친정에 관한 얘기를 거의 안 했고
손님이 별로 없는데도 명절에 늘 가게를 오픈했던 아주버님은 어쩌면 처가에 가기 싫어 장사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시장 하실 텐데 먼저 드세요. 형네 어쩌면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애들을 다 두고 갔는데 설마 안 오겠냐? 일단은 애들부터 밥 먹이고 우린 더 기다려보자.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혹시라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다 됐습니다. 어디냐, 언제쯤 올 거냐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아주버님과 형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또 한바탕 흠씬 울었는지 얼굴이 온통 퉁퉁 불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좋은 날이고 모처럼 식구들 다 모였는데 제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형님의 어깨가 또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 제일 미안해. 손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동서를 만만하게 대했어. 동서 마음에 상처될 거라는 거 생각은 못하고 마냥 내 속만 풀었던 것 같아. 우리 힘들 때 적금까지 깨서 도와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오만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형님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정신이 나가서 순간 욱했어요. 저만 참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더 죄송해요. 형님한테 그런 사정 있는 줄은 몰랐어요. 속 좁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못나서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 했던 건데 뭐. 동서 잘못 하나도 없어. 진짜로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생신상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눈물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앞으로 형님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했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잘 나가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는 건 봐줄 수 있지만 추레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돈 벌었다고 온갖 있는 척하며 나대는 꼴은 차마 못 봐주겠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형님의 언행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름의 속사정을 듣고 생각해 보니 형님도 딱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망해가는 가게가 다시 살아나니 어떻게든 돈 벌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기도 생겼고요. 처가 식구들한테 보란 듯 돈 잘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야 얘기하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가에서 말도 못하게 반대했거든요. 예상이 됐습니다. 딸 셋 중에 가장 예뻤고 늘 부족한 거 없이 먹이고 입혔으며 반듯하게 4년제 대학 공부까지 시켜놨는데 느닷없이 손바닥만한 식당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니 어느 부모가 흔쾌히 그러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 무리하면서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나마 집 한 칸은 있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결혼시킨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말끝마다 없이 산다 무시했으니 아주버님도 오기가 발동하긴 했을 거예요. 됐다. 다시 왔으니까 됐어. 다들 그만 울고 밥 먹자. 친정이라는 게 늘 내 편이어야 되는데 네 입장에선 친정이 시댁보다 어려웠겠구나. 나라도 미리 눈치채고 도닥여줬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딘 사람이다. 미안하다, 큰애야. 시부모님의 위로에 형님은 결국 꺼이꺼이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러 개의 지난 일들이 반성됐습니다. 남편이 자격증 따서 처음 돈 벌어온 날 기분 좋다고 설레발 쳤던 일, 그 후로 일이 더 잘 돼서 여유 생기자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 선물 사들고 갔던 것,
생각해보니 그 무렵 형님네는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옷 하나 사 입을 돈도 없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에서 돈 빌려주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형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지난날의 내가 너무나도 철없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이 먼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드셨고 저희도 조용히 아버님을 따라 밥을 먹었어요. 형님도 어느새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후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새우튀김이 눅눅해졌네. 이거 내가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돌려올게. 집안의 막내 마냥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의젓한 맏며느리로 다시 돌아온 형님을 보며 저 역시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 뒤 아주버님은 가까운 신도시에 식당 하나를 더 오픈하셨어요. 전에 몇 년간 군대 후임을 데려다 일시켰는데 그 사람에게 2호점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2호점 오픈 소식은 SNS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 사이 아주버님의 가게는 더 유명해진 거죠. 어머님이 무릎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실 때 저와 형님이 번갈아가며 모셨는데요. 어느 날은 세 사람 모두 시간이 맞아 모처럼 유명한 도가니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꽁돈 생겼거든요. 꽁돈이라니? 무슨 돈? 그동안 사모았던 제 옷이랑 애들 옷이랑 싹 다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반값도 안 되게 내놨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이따 저녁에 하나 더 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산 옷을 그렇게 팔면 어쩌니? 저희 애들 아시잖아요. 비싼 옷 입혀봤자 반나절 만에 꼬질꼬질해지더라고요. 더 낡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형님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단 예전 모습을 되찾은 거죠. 제 딸이 입다가 안 입는 옷을 다시 입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이 바지가 너무 편해. 동서, 이거 어디서 샀다고 했지? 그거 친정엄마가 남대문 시장 갔다가 사다 준 거예요. 엄마 친구분이 거기서 장사하시거든요. 아직도 똑같은 거 팔라나? 있으면 두어 개 더 사놓고 싶다. 정말 편해. 갈 때 저랑 같이 가요. 저랑 같이 가면 싸게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한바탕 난리 이후 저와 형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외고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했는데 오히려 형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집 손주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앤데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과외 선생 하나 붙이자.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돈 걱정은 말고. 저는 언니가 없고 형님은 동생이 없어서일까요? 아주버님과 제 남편의 피로 맺어진 끈끈함 못지않게 어느새 저와 형님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매이자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빠듯함, 또 그놈의 돈으로 인한 오만 때문에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없이 평화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랄 뿐이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